어르신, 이 도시락통 혹시 이거 맞으세요? 그 말이 들렸을 때 내 손안에서 양은 도시락통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음식 냄새 대신 오래된 알루미늄 냄새가 코끝을 찔렀고 손끝에는 차가운 쇠의 감촉이 전해졌습니다. 뚜껑에 남아있는 옅은 스크래치들, 손잡이 부분이 약간 휘어있는 모양까지 나는 그 모든 걸 한 번에 알아봤습니다. 내가 굶어 죽지 않게 해주던 그때 그 도시락통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눈이 나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원의 예비 신부라던 그 아이. 그리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도시락통만 내려다보고 있었죠.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돈밖에 모르던 한 늙은이가 양은 도시락통 하나 때문에 평생을 되돌아보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혹시라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고 마음이 조금이라도 움직이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 한번 나누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35층 집무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재개발로 번쩍이는 유리 빌딩들, 그 사이사이로 밀려난 낡은 집들. 사람들은 그걸 개발이라고 부르지만 나는 늘 숫자로만 봐왔습니다. 4조 7천억. 비서가 오전 회의 자료를 내려놓으며 말했을 때 나는 숫자만 보았습니다. 한성우 회장님, 올해 예상 분양 수익입니다. 그래, 좋군. 나는 오래된 만년필로 서류 끝에 사인을 했습니다. 잉크 냄새가 희미하게 올라왔고 서류 뭉치가 탁하고 맞부딪히는 소리가 방 안에 짧게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들으면 긴장할 법한 숫자들이었지만 내 귀에는 그저 익숙한 소음처럼 들렸습니다.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들어와. 문이 열리며 내 아들 주원이 들어섰습니다. 셔츠 소매를 두어 번 걷어 올린 채 늘 그렇듯 단정한 차림이었지만 오늘따라 표정이 어딘가 굳어 보였습니다. 아버지, 잠깐 시간 되세요. 회의 중이다. 짧게 말해라. 나는 서류를 덮지도 않은 채 눈만 들어 그를 봤습니다. 아들이 숨을 한 번 길게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이 한 번 크게 올라갔다 내려가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펜 끝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펜 촉에서 잉크 한 방울이 뚝 떨어져 서류에 점을 찍었습니다. 사람들은 저걸 오점이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내 눈에는 익숙한 얼룩이었습니다. 결혼. 그 단어가 귀에 들어왔을 때도 나는 먼저 계산부터 했습니다. 그래. 어느 집 딸이냐? 어느 그룹이냐? 어느 라인인가? 나는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누구냐? 아버지, 이름은 정다은이고요. 구청 산하복지센터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나는 잠시 말이 끊겼습니다. 복지. 그 단어가 내 방 안에 어울리지 않는 옷처럼 떠다니는 느낌이었습니다. 부모는 뭐 하시고? 아버지, 다은이는 보육원 출신입니다. 부모님은 일찍 사고로 돌아가셨고요. 지금은 혼자 서울에서 지냅니다. 방 안 공기가 이상하게 무거워졌습니다. 에어컨이 돌아가는 소리가 윙하고 귓가를 스쳤지만 나는 그 소리를 거의 듣지 못했습니다. 턱이 굳어졌고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책상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탁, 탁, 탁. 그 소리가 내 귀에 메트로놈처럼 규칙적으로 박혔습니다. 뭐라고 했냐, 방금. 나는 일부러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들은 나를 잘 알았을 겁니다. 내 목소리가 낮아질수록 내 안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른다는 걸. 보육원 출신입니다, 아버지. 하지만 누구보다 성실하고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입니다. 그게 중요하지. 나는 의자를 밀치고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끌리며
바닥을 긁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한성호의 아내가 될 사람이야. 내 며느리가 될 사람이야. 우리 집안 이름을 달고 나갈 사람이 부모도 배경도 없는 애라고. 아버지, 시대가 변했습니다. 아들은 한치도 물러나지 않고 제 눈으로 나를 봤습니다. 나는 그 눈빛을 싫어합니다. 나를 닮았거든요. 변하지 않는 게 있어. 가문의 체면, 이름, 우리가 쌓아 올린 이 빌딩들. 이 모든 게 누구 덕에 여기까지 온 줄 알아? 나는 통유리창 너머로 손을 뻗었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이 스스로 봐도 낯설 만큼 날카롭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주원이 내 이름이 아닌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늘 결심한 게 있을 때였습니다. 그가 내 쪽으로 한 발 다가왔습니다. 저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 순간 숨이 한 번 턱 막혔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지고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습니다. 나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척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저는 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걸 존중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선택하는데 태어난 곳이 기준이 되는 건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서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화인지 부끄러움인지 이름 붙이기 싫은 것들이 뒤섞여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허락 안 하면 너희 둘은 어떻게 할 거냐? 도망이라도 가겠다는 거냐? 나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들이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망은 안 갑니다. 대신 끝까지 설득하겠습니다. 아버지를요? 배짱 좋은 놈이군.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입 밖으로 나온 말은 전혀 다른 거였습니다. 나가라. 내가 허락하기 전까지 그 이름 입 밖에 꺼내지 마. 아버지, 나가라고 했다. 나는 책상 위 명암꽂이를 움켜쥐었다가 다시 내려놨습니다. 괜히 던져버리고 싶었지만 그건 내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늘 겉으로는 차갑고 단정한 쪽을 선택해왔습니다. 주원은 한동안 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흰 봉투 하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한 번만 읽어주세요. 다은이가 어르신들 돌보면서 썼던 기록들입니다. 아버지가 보시면 조금은 다르게 보일 수도 있어서요. 나는 그 봉투를 흘끗 봤습니다. 하얀 종이 봉투, 모서리 한 귀퉁이가 살짝 구겨져 있었습니다. 거기에 볼펜으로 또박또박 쓴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다은 업무일지. 나는 손가락으로 한 번 툭 쳤을 뿐입니다. 치워라. 필요 없다. 주원의 눈에 잠깐 실망이 스쳤다가 곧 단단한 빛이 자리 잡았습니다. 언젠가 이 봉투를 꼭 읽어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그게 오늘이든 내일이든 몇 년 뒤가 되든. 그는 그렇게 말하고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며 고무 패킹이 문틀에 닿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방 안에 혼자 남자, 나는 봉투를 한참 동안 내려다봤습니다. 쓸데없는 짓을. 나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봉투를 서랍에 밀어 넣었습니다. 서랍을 닫는 순간 안쪽에서 무언가가 작게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몸을 굳혔습니다. 딸깍. 양은 도시락통이었습니다. 오래전 시골 공사판에서 굶어 죽지 않게 해주던 그 도시락통. 허리춤에 매달고 다니던 반짝이던 양은 뚜껑. 비 오는 날 김이 모락모락 나던 보리밥과 김치, 계란 부침. 잊었다고 생각했던 냄새들이 순식간에 코끝에 되살아났습니다. 나는 서랍을 다시 열까 말까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손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서랍을 살짝 당기자 구석에 끼어 있던 양은 도시락통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희미하게 때가 탄 은빛 손잡이 부분에는 내가 감은 검정 테이프가 아직도 붙어 있었죠.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탁자 위에서 폰이 떨리며 유리 표면을 긁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 토요일 저녁에 시간 괜찮으세요? 다은이를 정식으로 인사시키고 싶습니다. 장소는 제가 잡겠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나는 양은 도시락통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메시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숨이 길게 나왔다 들어갔습니다. 이 도시락통이 왜 여기까지 따라왔을까? 왜 하필 지금? 나는 천천히 도시락통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온도. 하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지. 세상이 그렇게 좁을 리가. 나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 아이와 이 도시락통이 어딘가에서 이미 만난 적이 있는 건 아닐까? 그날 밤 나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꾸만 귀에 들리는 건 오래전 공사판에서 들리던 도시락 뚜껑 여는 소리였습니다. 딸깍. 그리고 누군가의 목소리. 성우야, 얼른 먹어라. 식기 전에. 나는 이불 속에서 눈을 감은 채 그 목소리를 뿌리치려 애썼습니다. 이제 와서 뭐가 어쨌든 상관없다고. 나는 이미 여기까지 올라왔고 내 아들도 그 수준에 맞는 선택을 해야 한다고. 그런데도 이상하게 한 가지 장면만은 떼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비 내리던 어느 날 젖은 양은 도시락통을 내게 쥐어주던 그 손. 거칠고 뜨겁고 떨리던 그 손. 토요일 저녁 그 아이를 만나게 되면 나는 무엇을 보게 될까요? 그리고 제가 평생 숨겨두었던 양은 도시락통의 이야기가 서서히 뚜껑을 열기 시작할 겁니다. 토요일 저녁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밖 가로등 불빛이 젖은 도로 위에서 퍼져 길바닥이 노랗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검정 우산을 들고 약속 장소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우산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일정한 박자를 만들고 신발 밑창이 물을 밟을 때마다 끼익하는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민준이 고른 식당은 의외로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있는 작은 한식집. 간판은 오래되어 빛이 조금 바랬고 문 앞에서 나는 뜨끈한 된장국 냄새가 코를 간지렸습니다. 나는 문 손잡이를 잡기 전에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문 안쪽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웃음소리, 수저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희미하게 들리는 익숙한 무엇인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가슴이 이상하게 조여왔습니다. 들어가자. 나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문을 밀었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밀려나와 젖은 코트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버지. 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옆에 조용히 앉아있던 아이. 정다은. 내 아들의 예비 신부. 그 아이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단정한 원피스, 머리는 묶었지만 잔머리가 비에 조금 젖어 귀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식당 조명이 그녀 얼굴 위에 부드럽게 드리워져 더 따뜻해 보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정다은이라고 합니다. 목소리는 예상보다 낮고 차분했습니다. 그녀가 고개 드는 순간 눈이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동자에서 어딘가 익숙한 슬픔과 단단함이 동시에 보였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본 것 같지?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앉아라. 짧게 말했지만 내 목소리는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민준이 눈치를 보며 메뉴판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나는 메뉴엔 관심이 없었습니다. 눈은 다은에게 가 있으면서
정작 시선은 피하고 있었습니다. 숨이 이상하게 길게 들이쉬어지고 약간 떨리는 느낌까지 있었습니다.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회장님? 그 아이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그 호칭이 입에 걸렸습니다. 편하게 부르세요. 아버지라고 부르셔도. 민준이 작게 말하자 다은은 고개를 저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직 그건 조금 이른 것 같아요. 제가 감히 쉽게 불러도 되는 자리는 아니니까요. 겸손인가 거리두기인가. 나는 그 말의 이면을 읽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표정은 전혀 꾸밈이 없어 보였습니다. 민준이 주문을 하고 따뜻한 물주전자가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스테인리스 컵에 물을 따르는 순간 컵 표면에서 올라오는 열기가 내 손등까지 전달됐습니다. 그 아이가 컵을 내 앞에 밀어주었습니다. 뜨거우니 조심하세요. 그 말투, 그 조심스러운 손동작, 문득 오래전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성우야, 이거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먹어. 도시락 뚜껑을 열 때마다 늘 그렇게 말해주던 분이 아주머니. 나는 순간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기억을 밀어내려 했지만 자꾸만 지금 눈앞의 아이 얼굴과 겹쳐졌습니다. 다은아, 아버지께 말씀드려야지. 민준이 얼른 방향을 돌리자 아이가 숨을 들이쉬고 말을 이었습니다. 저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주원 씨와 결혼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 번은 꼭 회장님께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갑자기 나는 눈을 좁혔습니다. 뭘? 아이 손이 가방으로 천천히 향했습니다. 가방 지퍼를 열 때 나는 소리는 가볍고 부드러웠습니다. 그 안에서 아이가 꺼낸 건 흰 보자기였습니다. 보자기를 풀자 은빛이 살짝 보였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양은 도시락통? 그 아이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양손으로 받쳐 내 앞에 밀었습니다. 이건 할머니가 남겨주신 유품입니다. 제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이에요. 할머니가 생전에 언젠가 내가 진심을 전하고 싶은 사람을 만나면 이걸 내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숨이 멎는 느낌이었습니다. 손끝이 얼어붙듯 굳었습니다. 코끝에서 오래된 알루미늄 냄새가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 성함이 뭐라고 했지? 내 입에서 거의 속삭임처럼 튀어나온 말. 다은이 살짝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정분이요. 시장 분식집 하셨던 분입니다. 그 이름이 식당 공기 속에서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눈앞이 잠시 흔들렸고 심장이 등 뒤까지 울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분이, 그 이름이 다시 살아 움직이는 느낌. 죽은 줄만 알았던 과거가 식당 안한복판에 걸어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나는 숨을 들이쉬고 그러나 목이 조여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다은이 손이 살짝 내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작은 손끝에서 따뜻한 기운이 전해졌습니다. 그 따뜻함, 정분이의 그 손 온도와 똑같았습니다. 나는 그 순간 이 아이를 시험해야겠다는 마음이 어쩌면 잘못됐을지도 모른다는 이유 모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곧 커다란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이 아이를 더 알아봐야 한다. 하지만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나는 도시락통을 바라보며 아주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이런 인연이 있을 줄이야. 이 말이 다은에게 들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녀는 내 표정을 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아주 오래전에 잃어버린 따뜻함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식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젓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입맛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 내 머릿속에는 단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이 아이와 정분이, 그리고 나, 이 모든 게
어쩌면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일지도 모른다는 느낌. 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좋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직접 확인해 보겠다. 이 챕터는 여기까지입니다. 3챕터에서는 내가 본격적으로 다은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숨겨왔던 과거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할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겨울 공기가 매섭게 얼굴을 스쳤고 숨을 들이쉬는 순간 코 안쪽까지 시큰했습니다. 차 시동을 걸자 엔진 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오늘은 운전기사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직접 가야 했으니까. 다은이 일한다던 복지센터는 오래된 주택가 골목 안쪽에 있었습니다. 건물 외벽은 약간 발해 있었고 유리문에는 손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문 열 때 나는 딸깍 소리가 공기 속에 가볍게 퍼졌습니다. 나는 일부러 평소와 전혀 다른 차림으로 왔습니다. 값비싼 코트 대신 오래된 점퍼, 시계도 벗어 서랍에 넣어두고 왔습니다. 도로 공사판에서 일하던 시절 입던 그 낡은 차림이 생각나 일부러 신발도 오래된 운동화를 골랐습니다. 오늘부터 시험이다. 내가 스스로에게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복지센터 안으로 들어서자 난방이 약하게 느껴질 만큼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기다리는 주민들의 기침소리, 종이 넘기는 소리, 그리고 복지사들이 바삐 움직이는 발걸음 소리가 곳곳에서 섞여 들렸습니다. 왼쪽 데스크 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차근차근 도와드릴게요. 그 목소리, 다은이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근데 가까이 갈수록 그녀의 손동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노인에게 무인 발급기를 설명하는데 손바닥이 노인의 손등에 닿지 않도록 아주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손끝이 공중에 떠 있는 듯 보였고 그 섬세함이 오래전 분이 아주머니 손길과 겹쳤습니다. 이런 걸 또 보고 있네. 나는 살짝 미간을 좁혔습니다. 감정이 올라오면 시험이 흐려지니까. 나는 일부러 줄 뒤에 서지 않고 노인들 사이를 비집고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투덜거리듯 말했습니다. 이봐요. 이거 서류가 뭐가 이렇게 복잡해? 누가 좀 제대로 설명 좀 해줘봐요. 다은이 내 쪽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놀라거나 짜증내는 기색 없이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내 도와드릴게요. 어떤 서류 필요하세요? 나는 일부러 숨을 내쉬며 투박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냥 뭐 토지 관련해서 필요하대서 왔어. 다은이 잠시 눈을 깜빡였고 곧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럼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혹시 신분증은 가지고 오셨어요? 나는 일부러 가방을 뒤적이는 척하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서류 몇 장을 일부러 떨어뜨렸습니다. 바스락 바닥에 종이가 흩어졌습니다. 아이고 참, 나이 드니까 손이 말을 안 들어. 내 말투에는 짜증과 무안을 섞었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움찔했을 거다. 그러나 다은은 곧바로 몸을 숙여 종이를 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손등엔 먼지가 조금 묻었고 무릎이 바닥에 닿아찬 공기 속에서 기척처럼 들렸습니다. 바닥 차가워요. 제가 주울게요. 이건 신청서고 이건 서류 안내문이네요. 혹시 이해 어려운 부분 있으시면 제가 하나씩 도와드릴게요.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런 태도 연기하기 힘든데. 다은이 종이를 가지런히 정리해 내게 건네자 나는 일부러 짧게 툭 내뱉었습니다. 그쪽, 나 좀 급한 사람인데 빨리 좀 해줘요. 다른 직원들은 슬쩍 나를 보며 피곤하다는 듯 헛기침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은은 변함없이 침착했습니다.
그럼 먼저 발급기 쪽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그녀는 천천히 걸음을 맞춰 주었습니다. 내 발걸음이 조금 느린 척해도 속도에 맞춰 걸었습니다. 발소리가 일정한 리듬으로 복지센터 바닥을 울렸습니다. 무인 발급기 앞에 서자 다은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주민등록번호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이 버튼을 누르시면 나는 갑자기 화면을 3개 눌렀습니다. 디 에러음이 나며 화면이 멈췄습니다. 뭐야 이거? 이런 걸 어른 쓰라고 만든 거야? 다은이 황급히 다가와 화면을 살폈습니다. 아, 너무 세게 누르셔서 잠깐 오류가 난 것 같아요. 잠시만요. 제가 다시 설정할게요. 그리고는 작게 속삭이는 듯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다들 실수하세요. 저도 처음엔 어려웠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도 일부러 투덜거렸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어르신들 배려라는 걸 모르지. 그냥 대충 만들고 말이야. 다은은 내 말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화면을 켜고 단계별로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손잡이 잡으시고 이쪽 버튼은 살짝 가볍게 눌러주세요.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 시험이 될까? 내가 생각 이상으로 친절하고 예상 이상으로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모른다. 더 깊이 봐야 했다. 그때였습니다. 센터 문 밖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야, 너. 내가 몇 번을 말했어. 아까 그 서류 잘못 안내해서 내가 다시 왔다고. 소리의 주인공은 동네에서 악명 높은 중년 남자였습니다. 욕설과 고함을 섞어가며 다은이 쪽으로 달려왔습니다. 다은아, 뭐 잘못한 거야? 다른 직원이 다은을 가리키며 말하자 남자가 손가락을 그녀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네가 잘못 알려주니까 이 사정이 이렇잖아. 그 순간 복지센터 안의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싸늘한 침묵이 공기 속에서 번졌습니다. 다은은 살짝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말씀해 주시면. 내가 뭘 알아? 감히 남의 서류를 망쳐? 어디서 굴러먹다 온 년인 줄은 모르겠는데. 그 말이 나온 순간 나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 자리를 노려봤습니다. 하늘이 내려다보는 듯한 고요한 분노. 그건 오래전 내 안에 묻어둔 감정이었습니다. 다은이 흔들리는 눈으로 침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다시 안내해 드릴게요. 제가 더 꼼꼼히 봤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남자는 여전히 소리쳤습니다. 이런 애를 복지센터에 두면 되겠어? 이딴 처지의 애를. 그때였습니다. 내 입에서 아주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만하지. 지금 그게 할 말인가? 센터 안에 있던 사람들이 동시에 나를 돌아봤습니다. 다은도 놀란 얼굴로 나를 봤습니다. 남자는 나를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노인네가 뭔데 끼어들어? 너 같은 사람 많이 봤어. 약한 사람 앞에서만 큰 소리 치는 사람. 내 목소리는 아주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남자가 욕이라도 하려는 순간 센터장이 달려나와 그를 말렸습니다. 고객님, 잠시만요. 이쪽으로 오셔서 이야기하시죠. 남자는 불만스러운 얼굴로 끌려갔습니다. 다은은 숨을 조용히 들이쉬더니 작게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은 채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괜찮다. 하지만 너도 강해야지. 그 말에 다은은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약한 듯하지만 단단했습니다.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켜야 할 사람이 있으니까요. 민준인가? 그 이름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한번 움찔했습니다.
나는 숨을 길게 들이쉬며 다은에게 말했다. 이 서류 계속 좀 도와줘. 다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그 대답은 단순한 민원 응대가 아니었습니다. 분이 아주머니가 자주 내게 하던 말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끝까지 도와줄게.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아이, 도대체 어디까지 진짜인가? 그리고 바로 그날 나는 다은이 어떤 사람인지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4챕터에서는 내가 일부러 던지는 더 큰 시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 속에서 다은의 숨겨진 한 조각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할 겁니다. 복지센터를 나왔을 때 해는 이미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겨울 저녁 특유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노을빛이 골목 건물들 벽에 얇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손에는 방금 받은 서류들이 있었고 그 위로 가로등 불빛이 떨어져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관찰한 다은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결정 내릴 단계는 아니었습니다. 내가 의도한 시험은 이제 시작이었으니까. 나는 차 문을 열기 전에 기어코 한 번 더 센터 안쪽을 바라봤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다은이 노인의 손을 잡고 설명하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거기엔 짜증도 피곤함도 억울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하게 일을 해내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어딘가 이상하다. 나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너무 완벽하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드물다. 하지만 완벽한 척하는 사람은 많다. 지켜볼 필요가 있다. 차에 올라 시동을 걸고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사람들 발소리, 먼 곳에서 들리는 버스 엔진 소리, 그 모든 소리가 머릿속에서 묘하게 엉켜 나를 과거 어느 순간으로 끌어당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성호야, 빨리 먹고 일해야지. 보리밥이 식는다. 그 목소리가 귓가에서 다시 울렸습니다. 나는 핸들을 쥔 손에 힘을 주며 그 기억을 밀어냈습니다. 내가 그러고 있을 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대시보드 위에서 폰이 미세하게 떨렸고 화면엔 최강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받기 싫었다. 그러나 지금은 또 다른 시험을 꺼내야 할 때였습니다. 왜? 전화 너머로 광수의 특유의 가벼운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오늘 복지센터에 계셨다면서요? 아, 제가 아는 후배가 그쪽에 근무해서 소식 들었습니다. 쓸데없는 소문이 도는 것부터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주원이 말한 그 아가씨 말입니다. 뭐 제가 좀 알아봤죠. 출신도 별로고 집안은 더 별로고 솔직히 회장님 며느리감으론. 그만해라. 내가 단호하게 말하자 광수는 잠시 멈칫하더니 더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아가씨 센터에서도 별로 평판 안 좋다는 말도 있고 민원인 실수도 많고 아무래도 능력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평판? 그 한마디에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내가 오늘 본 다은의 모습은 적어도 평판이라는 단어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한테 뭐라고 했지? 사생활에 관여하지 말라고 분명 말하지 않았나? 광수는 재빨리 태도를 바꿨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전 그냥 회장님 걱정돼서 그런 겁니다. 가문의 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괜히 시끄러운 일 생기면 안 되니까요. 겉으론 걱정하는 척하지만 속은 전혀 다른 게 뻔했습니다. 이놈은 늘 그랬다. 내 옆에서 돈 냄새 날 때만 달라붙는 인간. 내가 놓친 약점을 찾으면 그것으로 장사를 하는 인간. 광수, 너 그 아가씨 싫어하나 보다? 내가 가볍게 떠보듯 말하자 광수는 들키지 않으려는 듯 억지 웃음을 냈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그럴 리가요.
그냥 회장님이 선택하시는데 도움 드리려는 것 뿐이죠. 그 말 여러 번 들었지. 도움이라는 이름으로 판단을 흐리는 놈들. 끊자. 나는 전화를 바로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고개를 살짝 들자 멀리 복지센터 출입문이 다시 보였습니다. 오늘 일을 마치고 건물 밖으로 걸어 나오는 다은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가벼운 목도리를 두르고 양손엔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깨는 약간 기울어 있었고 오늘 하루의 피로가 등이 굽은 실루엣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평판? 저 사람을 두고 나는 차문을 열고 다시 골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 뒤를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일부러 건물 그림자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다은은 근처 시장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가로등 아래에서 장바구니가 투명한 빛을 받으며 소리 없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시장 골목에 들어서자 튀김 기름 냄새, 갓 구운 빵 냄새, 생선 비린내가 뒤섞여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사람들 말소리가 웅성거리고 할머니들이 좌판을 정리하며 비닐을 접는 소리가 바스락거리며 들렸습니다. 그런데 다은의 걸음이 한가게 앞에서 멈췄습니다. 나는 숨을 멈추고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거기엔 오래된 간판 하나, 페인트가 벗겨진 글씨, 정분이 분식, 혈압이 순간 치솟는 듯 했습니다. 심장이 고막까지 울릴 만큼 쿵쿵 뛰었습니다. 왜 아직도 이 이름이? 그분은 오래전에 가게를 정리하고 떠났을 텐데. 다은은 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골목 모퉁이에 몸을 숨기고 가게 안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봤습니다. 가게 내부는 예전보다 더 낡아 있었지만 형태는 그대로였습니다. 철판 위에 늘 먹음직스럽게 놓이던 김밥, 보글거리던 떡볶이, 국물, 김이 오르던 어묵. 모든 풍경이 그대로였습니다. 다은은 카운터 뒤쪽 작은 추모 사진 앞에 양손을 모았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다녀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아주 낮았지만 가게 벽에 걸린 낡은 달력처럼 시간을 넘어 그대로 귓가에 닿는 듯 했습니다. 저 오늘 조금 힘들었어요. 그래도 할머니가 항상 말했잖아요.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하라고. 그게 결국 나에게 돌아오는 거라고. 그 말은 분이 아주머니가 내게 늘 하던 말이었습니다. 성우야, 사람한테 준 건 언젠가 돌아와.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살지 마라. 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겨울바람이 골목을 지나가며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 차가운 바람 속에서 내 안 어딘가 오래된 문 하나가 삐걱거리며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내 뒤에서 누군가 익숙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회장님? 여기서 뭐 하십니까? 나는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켜진 가로등 아래 최강수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입꼬리가 빗둘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왜 이곳에 오셨을까요? 혹시 그 아가씨 뒤를 따라온 겁니까? 골목바람이 갑자기 차갑게 스쳤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광수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고 나는 순간적으로 몸이 굳었습니다. 다은이 있는 분식집 앞에서 광수가 나타났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불길했습니다. 왜 여기 있냐? 내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안에 담긴 경계는 분명했습니다. 광수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다른 구두 끝이 바닥을 스쳤고 그 소리가 기분 나쁜 여운을 남겼습니다. 회장님, 저도 이 근처 볼 일이 있어서요. 근데 회장님이 이런데 웬일입니까? 의도적으로 말꼬리를 느려서 마치 뭔가 들킬까 하는 사람을 놀리듯 말하는 태도. 나는 그 뉘앙스를 정확히 알아챘습니다. 광수, 내가 지금 어디 있든 내가 알 필요 없다.
광수가 피식 웃었습니다. 아, 물론이죠. 근데 말입니다, 회장님. 저 가게 이름 참 낯익지 않습니까? 순간 심장이 2번 크게 뛰었습니다. 가게 간판 정분이 분식. 그 이름을 광수가 본 것입니다. 광수가 천천히 내 표정을 살폈습니다. 정분이 그분 회장님하고 꽤 인연이 있던 분 아니었습니까? 아니, 뭐 풍문으로만 들었지만요. 등골이 싸늘해졌습니다. 이놈이 대체 어디서 무슨 이야기를 주워 들은 건지. 내 과거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텐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아는데. 광수는 한 손을 들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별거 아닙니다. 회장님 고향 쪽에서 사업할 때 그 동네 사람들한테 듣기도 하고, 회장님 어렵던 시절 누군가 도와줬다 뭐 그런 이야기 말입니다. 광수는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근데 회장님, 그분하고 저 아가씨 혹시 가족 아닙니까? 순간 공기마저 멈춘 것 같았습니다. 내 눈동자에 가로등 불빛이 잡히며 순간 번쩍했습니다. 그 말 다시 해봐라. 광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며느리가 될 사람한테 회장님 과거를 숨긴 채로 시험을 보신다는 건 좀 모양이 안 나지 않습니까? 말 끝에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속으로 짧게 중얼거렸다. 이놈 뭔가 알고 있군. 나는 광수의 어깨를 꽉 잡고 골목벽 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팔꿈치가 벽에 닿으며 둔탁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광수는 놀랐지만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러시면 오해합니다. 전 도움 드리려고. 닥쳐. 내 과거에 내가 끼어들 이유 없다. 광수는 비웃음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끼어들 생각 없습니다. 근데 회장님, 그 아가씨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광수가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겉으론 착한 척 잘합니다. 그 아가씨도 그러는 거 아닐까요? 회장님이 약해 보이니까 딱 맞춰서 좋은 사람인 척하는 거죠. 그 말은 내 안 어딘가 어두운 부분을 정확히 찌르고 들어왔습니다. 내가 사실 가장 두려워하던 지점. 내가 속을까봐, 과거를 헛되게 만들까봐, 그 은혜가 우스워지게 될까봐. 그러나 광수의 다음 말이 그 생각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 아가씨 분식집에서 매일 사진 앞에서 중얼거리더군요. 할머니, 잘하고 오겠습니다. 할머니, 제가 오늘은 좀 힘들었어요. 그거 좀 연기 같지 않습니까? 연기. 그 말에 순간적인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광수는 내 감정을 즐기듯 또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보기엔 회장님 같은 분 감동시키려고 그런 거 아닐까요? 할머니 유품 운운하는 것도 뭐 흔한 수법 아닙니까?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확 타올랐습니다. 한 번만 더 그 아이를 그런 식으로 말해봐라. 광수는 여전히 비웃는 표정이었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너무 감정적으로 나오지 마십시오. 전 그냥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분식집 안에서 다은이 문을 열고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목도리를 고쳐매며 차가운 공기를 마주하는 모습. 광수가 그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보세요. 저 모습도 전부 다 계산된 것 같지 않습니까? 문이 닫히는 소리, 가로등 아래 다은의 숨, 한겨울 공기의 차가움. 그 모든 걸 보면서 나는 단 한 가지를 확신했습니다. 이놈은 사람을 볼 줄 모른다. 나는 광수의 손목을 잡아 떼어내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광수, 내 입에서 더는 그 아이 이야기 듣고 싶지 않다. 광수는 비꼬듯 웃었습니다.
회장님, 정말로 그 아가씨가 순수하다고 믿으십니까? 나는 천천히 광수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가 믿는 게 아니다. 내가 직접 확인한다. 광수가 잠시 말문이 막힌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골목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다은의 뒷모습이 멀어져 가는 방향으로 겨울바람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과거의 목소리가 다시 귓가에 들렸습니다. 성호야, 사람은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다. 정분이 아주머니의 목소리. 그 따뜻함이 골목 공기 속에서 살아있는 듯 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두 눈으로 직접 보자. 그게 진실이면 받아들일 것이다. 하지만 만약 그게 전부 거짓이라면 내 말은 그 순간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다은이 갑자기 뒤돌아 나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4챕터가 끝날 때의 정적과 다른 더 깊은 침묵이 골목 사이에 깔렸습니다. 나와 다은의 눈이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정확히 마주쳤습니다. 다은이가 뒤돌아본 순간 가로등 아래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무언가를 알아챈 듯한 얼굴, 숨이 가볍게 들리고 장바구니 손잡이를 쥐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나는 한 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녀와 나 사이 한겨울 바람이 좁은 골목을 통과하며 서걱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회장님? 여기 어떻게? 그 아이 목소리는 놀란 듯 하지만 두려움이 더 가까웠습니다. 내 눈이 광수와 그녀를 번갈아 보는 걸 보며 오해를 했다는 걸 알아차린 듯 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겨울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가 차갑게 박혀 있었습니다. 너, 왜 여기 오지 못할 이유라도 있나? 내 말투는 최대한 차분하게 유지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이 숨어 있었습니다. 다은은 눈을 한번 감았다 뜨고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다만 회장님이 이런 데에 계실 줄 몰라서요. 광수가 그때 끼어들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다은 씨. 회장님이 이런 골목을 왜 오셨을까요? 나는 광수를 짧게 노려보며 말했다. 가서 내볼 일이나 봐. 광수는 어깨를 으쓱이며 입꼬리를 올린 채 골목을 천천히 걸어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은과 나를 힐끗 훑고 웃음을 삼키는 듯한 표정을 짓고 사라졌습니다. 그가 사라진 뒤 나는 가만히 다은에게 다가갔습니다. 장바구니가 손에서 약간 기울어 있었다. 안쪽에 들어있는 감자 몇 개가 부딪혀 까딱 소리를 냈습니다. 오늘 분식집에서 무슨 일 있었나? 그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가게 안에서 그녀가 보였던 표정, 추모 사진 앞에서 떨리던 목소리, 그건 내가 견딜 수 없을 만큼 진짜였기 때문입니다. 다은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몇 초 뒤 가느다란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오늘 기일이었어요. 할머니 돌아가신 지 3년 되는 날이었어요. 그 말이 골목 공기 속에서 천천히 퍼져나갔습니다. 기일. 그 단어가 내 귀에 부딪히는 순간 내 안의 문 하나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은은 천천히 웃으려 했지만 입술이 떨려 웃음이 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저한테 항상 그러셨어요. 누군가에게 따뜻하게 하라고. 그게 결국 나에게 돌아온다고. 그래서 저는 그냥 할머니 말대로 살아보려고. 그 순간 내 무릎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녀가 하는 말 하나하나가 분이 아주머니의 목소리와 완전히 겹쳐졌기 때문입니다. 성호야, 사람한테 준 건 돌아오는 거다. 너도 그걸 믿어라. 나는 손가락 끝이 시려워.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가 다시 꺼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져서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 힘들어도 티 안 내는구나.
다은은 작게 웃었습니다. 네. 티내면 누가 부담스러워할까 봐요. 그 말이 나를 찔렀습니다. 평생 나는 내 감정도 상처도 후회도 티내는 걸 가장 싫어한 사람이었으니까. 다은은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더 이어갔습니다. 회장님께서 오늘 센터에 오셨을 때 사실 조금 놀랐어요. 저 괜히 실수해서 회장님께 민폐가 되지 않을까 해서요. 민폐? 나는 어이가 없어서 숨을 내쉬었다. 내가 민폐를 따지는 사람으로 보였나? 다은은 놀란 AUGEN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요. 그런 뜻은 절대. 그냥 저는 그녀 말이 흐려졌습니다. 그리고 몇 초 뒤 아주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말했다. 저는 사람들이 저 때문에 불편해지는 게 너무 싫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도 잘 안 되는 날은 그냥 할머니한테 가서 죄송하다고 말해요. 그 말이 내 가슴에 그대로 박혔습니다. 마치 오래된 문이 벌어지며 그 안에 있던 먼지가 한꺼번에 쏟아져 내려오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너, 내 아들이랑 결혼하는 게 두렵지는 않나? 다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떨렸습니다. 두렵죠? 회장님 같은 분 앞에 서는 게 당연히 두렵죠. 근데 주원 씨가 저를 잡아줬어요. 제가 살아온 길을 누구보다 존중해줬어요. 그래서 용기 낸 거예요. 그 말에 나는 깊게 목이 메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다은의 장바구니 안쪽에서 잔뜩 접힌 천 조각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 천을 감싸고 있는 건 양은 도시락통의 끄트머리, 보자기 사이로 은빛이 작게 반짝였습니다. 너, 그 도시락통? 항상 가지고 다니는 건가? 다은은 보자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네. 할머니가 마지막까지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그냥 힘들 때마다 만져요. 그러면 좀 덜 외로운 것 같아서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숨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너, 그게 누군 건지 정확히 알고는 있나? 다은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그냥 할머니가 아끼던 도시락통이죠. 가게 첫날부터 쓰셨다고 들었어요. 누구를 살렸다고도 하셨다는데 그 얘기는 자세히 말 안 해주셨어요. 그 말에 나는 완전히 멈췄습니다. 그녀는 모른다. 정말 모른다. 그 도시락통이 내 목숨을 살린 도시락통이라는 걸. 당황과 숨막힘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지금 말해야 할까? 아니면 아직 때가 아닐까? 내 안에서 두 개의 대답이 충돌했습니다. 숨이 갈비뼈 사이에서 울릴 만큼 크게 뛰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은이 조용히 말했다. 회장님, 혹시 저한테 무슨 잘못된 점이 있나요? 그 질문은 내 가슴을 정면으로 후려쳤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그 떨림을 그녀가 눈치챘을까 두려웠습니다. 다은은 눈을 깜빡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저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 질문, 딱 그 한 줄, 그게 내 숨을 완전히 먹게 했습니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를 시험한다는 말도, 그녀의 할머니가 내 인생을 살렸다는 말도, 그 도시락통이 내 과거라는 말도, 그 어떤 말도 지금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저 천천히 뒤돌아섰습니다. 뒤를 보이면 안 되는 사람처럼, 감정이 들키면 안 되는 사람처럼. 다은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나는 짧게 대답했다. 미안하다. 오늘은 가보겠다. 그 말밖에 할 수 없었다. 나는 골목길을 걸어 나와 차 문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려 문 손잡이가 2번 헛돌았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문을 닫는 순간 차 안은 숨막힐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가장 두려웠던 문장이 내 안에서 나온 것을 나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핸들 위로 손을 올리는데 손등이 미세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어둡고 고요한 골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골목 끝에 다은이 서 있었습니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내 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해가 뜨기도 전에 집을 나섰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떠나지 않던 질문.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아니지. 확인해야 하는 게 있다. 확인하기 전에는 그 어떤 판단도 내려선 안 된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수십 번 말하며 나는 차를 몰아 복지센터로 향했습니다. 센터 앞에는 아직 불이 켜지지 않았습니다. 겨울 새벽 공기는 칼날처럼 차가웠고 손을 호 주머니에 쑤셔 넣어도 떨림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 앉아 있는 작은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다은이었다. 목도리를 얼굴까지 둘러쓰고 양손엔 종이컵 2개. 그중 하나에서는 스팀이 아주 약하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말했다. 왜 이 시간에 여기 있어? 다은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일어섰습니다. 회장님, 아직 문 안 열렸어요. 저는 그냥 조금 일찍 나왔어요. 조금? 지금이 몇 시인데? 다은은 종이컵을 건넸습니다. 따뜻한 생강차예요. 어제 추우셨을 것 같아서요. 나는 그걸 받아들지 못했습니다. 아니, 받아들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 아이의 선함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이 왜 이토록 두려운지 내가 그런 얼굴로 서 있는 걸 본 다은은 머뭇거리다가 천천히 말했다. 혹시 제가 회장님을 불편하게 한 건가요? 불편? 나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다은은 조심스레 말을 이어갔습니다. 혹시 제가 어제 말을 실수라도 했나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다. 그 순간 센터 뒤편 골목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이, 정다은. 나는 얼른 고개를 돌렸습니다. 광수였다. 손에는 담배를 들고 입꼬리를 빗둘게 올린 채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다은 씨, 회장님 오셨는데 여기서 뭐 하십니까? 설마 기다린 겁니까? 그 말투는 누군가를 들켜 부끄럽게 만들려는 사람의 태도였습니다. 내 속에서 식은 땀과 뜨거운 피가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광수, 그만해라.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이 마음 약할까봐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사실 회장님께 보고 드릴 게 하나 더 있거든요. 광수는 바지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센터 직원들끼리 이야기 도는 건데 정다은 씨 일 처리 제대로 못해서 문제된 적 많다는데요. 다은이 움찔했습니다. 숨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광수는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 유명한 도시락통, 그거 말이죠. 제가 알아보니까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낡은 물건일 수도 있다더군요. 요즘 애들 그런 거 하나로 감성팔이 많이 합니다. 순간 내 시야가 순간적으로 흔들렸습니다. 광수의 입에서 도시락통이라는 단어가 나온 순간 심장이 고막 가까이에서 울릴 정도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광수가 계속 말했다. 누굴 살렸다느니. 그런 건 그냥 둘러대기 좋은 말이잖아요. 진짜로 누굴 살렸다면 그 사람이 지금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참지 못했다. 광수, 그 한 단어가 내 목에서 갈라지듯 튀어나갔다. 광수는 시웃으며 말했다. 회장님, 전 그냥 닥쳐라. 내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낮고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다. 센터 앞 공기 전체가 그 한마디에 울리는 듯했다. 광수가 멈칫하며 고개를 들었다. 회장님? 나는 광수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그의 손에서 종이가 떨어져 바닥에 툭 하고 닿았다. 그리고 말했다. 정분이를 아냐? 광수의 얼굴이 굳었다. 그 아가씨 할머니 말입니다. 조금은. 그 순간 나는 광수의 옷깃을 잡아 벽으로 밀어붙였다. 벽에 부딪힌 그의 등이 둔탁하게 울렸고 담배가 바닥에 떨어졌다. 광수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회장님, 왜 이러십니까? 나는 목에 걸린 뜨거운 숨을 억누르며 말했다. 정분희 씨는 그냥 누구한테 들은 이름이 아니다. 그분은 나를 살린 사람이다. 다은이 숨을 멈춘 듯 가만히 서 있었다. 눈이 크게 열려 있었고 순간적으로 눈가가 젖어들었다. 광수는 당황할수록 말이 빨라졌다. 아니, 그게 저는 그냥. 나는 말을 끊었다. 그리고 그분의 도시락통은 내 생명을 붙잡아준 마지막 온기다. 골목이 조용해졌다. 바람이 멈춘 듯했다. 다은의 호흡 소리조차 들릴 만큼 모든 것이 멈추었다. 광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그의 옷깃을 놓고 천천히 뒤돌아섰다. 그 순간이었다. 다은이 양손으로 도시락통이 들어있는 가방 끈을 꼭 붙잡고 있었다. 눈이 떨리고 입술이 달싹이며 말을 하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는 듯했다. 회장님, 지금 뭐라고? 나는 천천히 다가가 정면에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내 할머니, 정분희 씨는 나를 살렸다. 20살 때 굶어 죽기 직전이던 나를. 다은의 눈물 한 방울이 볼에서 천천히 굴러 떨어졌다. 나는 계속 말했다. 그 도시락통은 그때 내 허벅지 위에 놓였던 바로 그 도시락통이다. 내가 살아서 여기에 있는 건 그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은은 손으로 입을 막았다. 울음을 참으려는 듯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떨림 속에서 나왔다. 그럼 회장님이 그 소문 속 사람, 할머니가 말씀하던 그 사람 맞나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 사람이 나다. 다은은 울음을 터뜨렸다. 처음엔 소리 없이, 그러다 천천히 작게 흐느끼며 도시락통을 품에 안았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숨이 막혔다. 기쁨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고 그 중간 어딘가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올라왔다. 그러나 그 감정이 채 올라오기 전 광수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회장님, 그럼 이제 이 아가씨 인정하시는 겁니까? 나는 광수를 돌아보며 말했다. 광수, 내가 할 말은 아니다. 그리고 내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광수는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뒷걸음질 치며 골목을 빠져나갔다. 다은은 여전히 울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 아이는 눈물로 젖은 얼굴로 나를 올려다봤다. 회장님, 죄송해요. 왜 내가 사과를 하느냐? 나는 그녀의 어깨를 아주 조심스럽게 붙잡았다. 떨리지 않게, 놀라지 않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부드러운 힘으로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다. 잘못된 건 나였다. 그 말이 내 입에서 흘러나오는 순간 겨울 아침 공기 전체가 따뜻하게 변하는 듯했다. 다은은 눈물 사이로 말했다. 회장님, 할머니가 평생 찾고 있던 사람이. 나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리고 늦었지만 이제라도 말할 수 있다. 내가 정분희 씨의 손녀라는 것이 나는 기쁘다. 다은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었다. 그 울음은 30년 동안 닫혀있던 문이 열릴 때 나는 묵직한 울림 같았다. 나는 떨리는 숨을 들이쉬며 그녀에게 말했다. 고맙다. 그분의 선함이 너에게 그대로 이어진 걸 보니까. 고맙다, 다은아. 골목은 조용했고 겨울 아침 햇빛이 아주 희미하게 분식집 간판 위로 떨어졌다. 그리고 그 빛 아래에서 다은은 눈물 젖은 웃음을 지었다. 다은이를 집에 데려다 준 뒤 나는 차 안에서 한참 동안 시동을 걸지 못했습니다. 손등 위로 햇빛이 떨어지고 있었지만 그 온기는 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었던 다은의 목소리가 귓가에 계속 맴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장님, 할머니가 평생 찾고 있던 사람이 정말 회장님이었어요? 조용한 울음과 함께 흘러나온 그 말을 나는 잊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차창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이 끝나기 직전의 회색빛 거리, 사람들의 발걸음, 멀리서 들려오는 빵 굽는 냄새. 그 속에서 나는 문득 20살 그 겨울 아침을 떠올렸습니다. 내 무릎 위에 놓였던 은색 도시락통. 뚜껑이 닫는 순간 따스함이 손바닥을 타고 올라오던 느낌. 그 속에서 피어오르던 김. 그 따뜻한 온기를 건네던 정분희 씨의 눈. 이제야 알겠구나. 그때 나를 살린 그 따뜻함이 30년을 돌아 지금 내 앞에 다은으로 서 있구나. 나는 손으로 눈가를 잠시 눌렀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 오래 묵혀있던 게 그제야 부서지며 흘러나오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랜 고민 끝에 결심했습니다. 도망치지 말자. 미루지 말자. 그 사람에게 가자. 그렇게 나는 적은 손이 떨릴 만큼 천천히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 검색창에 이름 하나. 정분희. 그러나 그 이름 앞에는 작년 날짜로 멈춘 부고가 떠올랐습니다. 나는 폰을 쥔 손을 단단히 움켜잡았습니다. 분희 씨, 이제야 왔습니다. 당신께 말해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눈앞이 희미해져서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차창 너머로 희미한 달빛이 서늘하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해가 뜨면 비록 늦었지만 나는 그분에게 인사를 하러 갈 생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정분희 씨의 묘가 있는 작은 마을 공동묘지로 향했습니다. 도심을 벗어나 산길이 시작될 즈음 바람 냄새가 달라졌습니다. 나무 껍질 냄새, 흙 냄새, 그리고 먼 데서 들려오는 소쩍새 소리. 오랜만에 느끼는 조용한 공기였습니다. 나는 꽃을 사들고 천천히 묘비 앞에 섰습니다. 묘비에는 정분희 1943-2023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앞에서 바람이 스치고 그 바람 속에서 그녀가 처음 내 손을 잡아주던 느낌이 아주 희미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분희 씨, 저 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이 늦었습니다. 나는 손으로 묘비의 이름을 천천히 따라 그었습니다. 돌의 차가움이 손끝을 얼게 했지만 어딘가 따뜻한 무언가가 내 안에서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의 도시락 때문에 제가 살았습니다. 당신의 마음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은 당신의 손녀에게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나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흙냄새가 가슴 깊이 들어왔습니다. 다은이를 보면 당신이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그 아이는 당신처럼 따뜻합니다. 당신처럼 곧습니다. 당신처럼 밝습니다. 입술이 떨려 나는 말을 잠시 멈췄습니다. 저에게 새로운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뒤늦은 기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꼭 지키고 싶은 인연입니다. 그 순간 바람이 아주 천천히 내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괜찮다, 늦지 않았다, 그렇게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꽃을 묘비 앞에 놓았습니다. 햇빛이 그 위로 비쳤고 꽃잎이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묘를 내려오는 길 문득 걱정이 들었습니다. 다은은 내가 이런 모든 사실을 알고 난 뒤에도 그 아이가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내가 한때 그 아이를 의심한 것을 용서할 수 있을까? 나는 차 안으로 들어가 핸들을 잡았습니다. 정적 속에서 내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때 문자 알림 소리가 울렸습니다. 보냈는 사람 정다은. 회장님, 오늘 저도 할머니 뵈러 가고 싶어요. 같이 가도 될까요? 나는 몇 초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화면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다은아, 너는 정말. 나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물론이다. 기다리고 있겠다. 잠시 후 다은이 작은 꽃다발을 들고 조심스레 내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눈가가 조금 붉어져 있었지만 표정은 환했습니다. 저 할머니께 인사드리고 싶어요. 제 인생의 은인이었던 분께, 그리고 회장님 인생의 은인이기도 한 분께요. 그 말이 내 가슴 깊은 곳에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같이 가자. 우리는 함께 묘비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은은 아주 조심스레 꽃을 올려놓았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그리고 회장님도 오셨어요. 그 말이 끝나자 찬 공기 속에서 숨이 아주 작게 떨렸습니다. 나는 다은 옆에서 두 손을 모았습니다. 분희 씨, 이 아이 잘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었던 온기를 이 아이에게도 돌려주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말이 그렇게 흘러나왔습니다. 다은이 천천히 뒤를 돌아보며 나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글썽였지만 눈썹 끝은 부드럽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회장님, 저 행복하려고 노력할게요. 할머니가 지켜주신 인연이니까. 나는 대답 대신 그 아이의 어깨 위로 손을 살며시 올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바람소리, 새울음, 멀리서 들리는 개 짖는 소리, 그 모든 것들이 오늘만큼은 아주 조용하고 따뜻했습니다. 묘를 내려오며 나는 말했다. 다은아, 이제 우리 인연을 새로 시작해보자. 다은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네, 저도요. 그 웃음은 분희 씨가 남기고 간 마지막 온기처럼 내 가슴 속에서 오래도록 따뜻하게 남았습니다. 이로써 내 30년간의 겨울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겨울 끝에서 나는 다은이라는 봄을 만났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잊고 지냈던 인연이 어느 날 조용히 손을 내밀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울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정분희 씨가 그랬고, 그리고 지금은 그분의 손녀인 다은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따금씩 조용히 떠올라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이 한 명쯤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오늘 문득 생각나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온기가 되어 남았다면 저는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소중히 읽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